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송원 임용 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습니다. 1999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합격을 했고요. 현직에서 11년간 현직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관교회중, 인일여고, 석정여고, 재물보호를 근무했고요. 아래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희소고시학원에서 전공국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1년 동안 강의할 강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꽃들에게 희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용 합격의 희망을 드리고요. 또 공부하는 방법, 또 현장에서 어떤 교사로 생활해야 하는지 1년 동안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또 아이들을 성장시켜주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역시 강의 목표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인데요. 일단 목표는 맞습니다. 저희가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2025학년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선생님이 되도록 합격을 제일 큰 목표로 수업을 할 것이고,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뒤에 결국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제 강의에 녹아 있습니다. 존경받는 교사, 그죠? 또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나의 성장, 여러분들의 성장이겠죠. 를 돕고, 또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그리고 그것이 곧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공헌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이 한문 구절은 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구절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용을 풀면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대해서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공부로 따진다면 우리의 공부, 그죠? 거기에 닿아서 그것을 알고 그 알매 도달하고, 쉽게 말하면 깨닫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성의, 이제 뜻에 정성이 생기고 바른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다 순서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후에야 수신제가 나를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태평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그걸 토대로 합격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같은 표현인데요. 전 목표가 같은데, 올바른 공부를 통해서 바른 깨달음, 그리고 나의 성장, 그리고 내가 만날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국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주체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능동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절실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꾸 좌절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모습이 두 가지가 보일 텐데요. 요 표시는, 여기 있는 표시는 우리가 애벌레 색깔이, 애벌레 무더기예요. 무더기. 그리고 이것은 나비입니다. 많죠. 이게 다 애벌레 무더기예요. 이 애벌레들이 전부 꾸물꾸물 여기로 모여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저 위에 무언가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정말 많은 숫자의 애벌레들이 꿈틀꿈틀 여기를 서로 짓밟고 올라가고 있죠. 제 강의 목표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공부가 아니라 바로 나비를 만드는 것. 이 애벌레가 그 꼬치를 만들어서 그 꼬치를 뚫고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 또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는 훨훨 날아가시도록 스스로 공부의 방법을 깨닫고, 저와 함께 공부한 후에 여러분들 공부한 방법을 깨닫고 스스로 자유자재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훨훨 날아서 문제를 잘 풀고 합격해서, 또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을 만들지 말고 나비와 같은 아이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제 일반적인 커리큘럼인데요.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통 다 2개월 단위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월, 그래서 기본 이론반, 이제 기초를 탄탄히 닦는 그런 시간이죠. 국교로는 화법, 작문, 독서, 이론을 구조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문학은 문학사,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이제 개관과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 연결, 다 밑바탕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 이론 및 갈래론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작품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 분석 방법을 직접 제가 시범 보이기를 통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음 3, 4월 역시 2개월의 강의죠. 뭐 심화 이론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교로는 이때 교육과정과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 플러스 교과서. 교육과정, 이것은 세 가지를 공부를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2022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은 2012와 2015에 이 성취 기준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 실현된 모습들을 이론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 2월 달에 이론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론의 체계를 잡고, 그 체계를 잡고 달달 외우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가, 그 구체적인 양상들을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기출문항 분석을 하게 되고요.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두 파트, 두 영역에 대한 작품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현대 파트이기 때문에, 3, 4로 현대 파트이기 때문에 현대문학사, 현대문학 이론, 그 다음에 현대문학 기출문항을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5, 6월달 강의를 보시면 심화이론반 2라고 되어 있죠. 역시 2개월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교로는 교육과정 교과서 2라고 되어 있고요. 3, 4월이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5, 6월이 독서와 문학, 독서교육과정, 그 다음에 문학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 또는 지도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역시 독서 기출문항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학은
3, 4월이 현대시, 현대소설이라면 5, 6월은 고전시가 고전산문 작품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역시 고전문학사. 그래서 5, 6월은 고전의 시간, 3, 4월은 현대의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전문학 갈래론 정리할 거고요. 고전문학 기출문항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전 시간은 5월에 수업을 하고 고전 산문은 6월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선생님 1, 2월 달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분석 방법 강의를 듣고 다시 고전산문을 공부하는 시간이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6월 달이 되어야 고전산문 공부를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뒤로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걱정들을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3월에 본격적으로 현대시를 분석합니다. 이때는 3월 한 달은 내 평생 처음으로 또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4주 동안 현대시만 분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주기 집중 수업이라고 해요. 그 교과 그 분석 내용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4주 동안 집중적으로 현대시 작품만 시대별로 문학사와 곁들여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현대시에만 빠져들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시범 보이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작품을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겪게 될 겁니다.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을 4주 정도 경험하게 되다 보면 스스로 어느 정도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스스로 날 수 있는 아까 꽃들에게 희망을 해 그 나비들처럼 두 마리의 나비가 보였죠. 그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생긴다. 그런 후에 4월 달이 되면 4주 동안 집중적으로 현대 소설을 분석하게 됩니다. 뭐 현대시 한 60편 이상, 현대 소설도 뭐 50편 정도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시범 보이게 해드리고 분석을 하다 보면 4월 달은 현대시의 시간이에요. 현대 소설의 시간.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경험 없을 만큼 집중적으로 시대 순서에 따라 작품을 제가 시범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작품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미 현대시는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주기 집중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4월 달이 되면 현대 소설의 큰 바퀴가 굴러갑니다. 3월에는 현대시죠. 그런데 4월 달에 현대시의 작은 바퀴를 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4월 달이 되면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 집중적으로 온통 현대소설에만 집중을 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읽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런 와중에 이미 현대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날개가 생겼기 때문에 작은 바퀴를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5월 달이 되면 고전 시가 작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고전 현대 시와 고전 시가는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유사한 점은 둘 다 시라는 거죠.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시와 고전 시가를 분석하는 방법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전 시가를 분석할 때 이미 현대 시를 분석했던 그 또 힘으로 고전 시가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유사점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전이기 때문에 고사라든가 한자어라든가 고어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씩 또 습득해 나가고요. 여러분도 고전 시가의 원문들을 이런 현대어로 번역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바퀴가 또 다른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5월 달에는 현대시 바퀴가 조그맣게 돌고요. 그러니까 놓지 않고 일주일에 조금씩 한두 개라도 현대시를 분석해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5월 달이 되면 현대소설도 손을 놓지는 말고 적은 숫자라도 분석을 조금씩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달은 집중적으로 고전시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6월 달이 되면 고전 산문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6월 달 고전 산문은 역시 고전 산문 또는 고전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전 소설 또는 산문은 4월 달에 하는 현대 소설과 매우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은 역시 소설을 분석하는 그 방식대로 고전 소설을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바퀴를 4월 달에 크게 굴렸고 5월 달에도 작은 바퀴를 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전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도 금방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역시 고어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고사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도 스스로 현대어 번역하면서 현대 소설을 분석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정리를 하면 어렵지 않게, 그러면 이렇게 6월 달에는 고전 소설 산문에 대한 큰 바퀴를 집중하고 4주 동안 나머지 3바퀴 6월 달이 되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작은 바퀴를 굴려가면서 6월 달에 고전 산문이라는 큰 바퀴를 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는 것. 저희 우리 함께 공부하고 또 합격해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이 현직 선생님들이 모두 이 단계를 거쳐 왔다는 것.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7, 8월 달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국교로는 화법, 장문, 독서, 영역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역별이에요. 섞여 있지 않고요. 화법 뭐 한 2주, 장문 2주, 독서 2주, 뭐 종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화법, 4월 달에 장문, 5월 달에 독서 부분을 이미 심도 있게 1, 2월 달부터 이론과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까지를 이미 6월까지 학습이 끝난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화법을 집중합니다. 7, 8월에. 먼저 문제를 풀죠. 그다음에 장문, 독서 이렇게 해서 계속 주기 집중 수업이 반복해서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요. 문학은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이렇게 해놨지만 순서는 역시 현대시 먼저, 우리 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왔던 이론과 작품 분석, 문학사 공부가 더 심화되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다시 한번, 이때는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라고 돼 있지만 다시 본다면 이때 다시 또 한번 이론을 점검하고, 그리고 역시 분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문제풀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부 인출하고 쏟아내는 것만 하는 건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2개월 동안 이론 공부, 그 다음에 분석 공부들을 앞에 했던 1월부터 6월 달까지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깊이 있게 반복한다는 것. 그 다음에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론이나 제시문 분석을 또 작품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기출 변형 문제를 풀이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이론을 바탕으로 풀어야 보입니다. 목적은 뭐냐? 요런 문제들을 푸는 목적은 뭐냐? 바로 이때 비로소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공부하고 제시문 분석하고 작품 분석하고 또 문학사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학습 밑바탕이 깔리고 문제들을 보게 되면 저와 함께 보게 되겠죠.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출제자가 어떤 시각으로 무슨 의도로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이제 비로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은 일단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 이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분석 능력, 독해력, 이것이 키워진 상태에서 보면 이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것을 등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해하는데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월, 10월, 11월 이때가 되면 3개월 동안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영역별이 아니고요. 그 국어교육론, 화독작, 문학, 우리가 뭐 고전시가, 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산문, 또 문법 전 영역.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임용시험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동일한 형태. A형, B형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누어서 10회 정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때도 단순히 인출의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론 공부 또 하게 되고요. 또 분석 공부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1월부터 진행되던 내용들이 점점 심화되면서 더 깊어지는 것. 그것들을 아마 제가 도와드리고 여러분 그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2월에서 1월은 이제 2차 수업 실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2차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현 목적 및 평가 중점 요 안내해 드리면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또 실현의 과정은 무엇인지 또 이 기본은 역시 2차 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문제를 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시각이 열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수업 실현이 요때만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2차 수업 실현은 이미 1월부터 11월까지 1차 시험을 보기 전까지 했던 공부와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3월, 4월, 5월, 6월에 교육과정엔 교과서라고 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을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완성형 오픈 커리큘럼. 이것은 이제 새롭게 올해 송원, 김준 국어 수업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완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제가 앞에 커리큘럼 설명 드렸던 것은 2개월 단위로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 11 이렇게 강사의 강의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강의라면 완성형이라는 말은 이미 전체 강의가 완성되어 있는 강의를 말합니다. 기제약된 완성된 강의. 그리고 오픈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영역만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영역들을 묶을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묶을 수 있으니까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약자를 써봤는데요. 영어로 발음해보면 콕 정도가 되겠죠. Completed Open Curriculum, 완성형 오픈 커리큘럼이라는 의미의 약자입니다. 설명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완성형 오픈 커리큘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니즈, 원하는 바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 나는 선생님 수업에 따라 1, 2월에 1월, 2월, 1월 첫째 주에 첫 수업 들어가면 그 주에 금요일 날 수업을 들을 거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셔도 되고 이게 일반형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나 이 완성형 오픈 커리큘럼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한 니즈, 요구를 갖고 있어요. 나는 특정 어떤 영역이 약해. 나는 어떤 특정 영역을 미리 공부하고 싶어. 그다음에 한 영역을 전체 한 영역만 집중적으로 기본, 심화, 문제풀이 이런 쪽까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개설을 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시간표를 스스로 짤 수 있게 마련해 놓은 커리큘럼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될 건데요. 첫 번째, 올인원 강의입니다. 이것은 완성형 1년 강의 전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뭐 나는 기출 뭐 문제풀이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월에 관계없이 그것을 선택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역별 올인원이라고 하죠. 이름이 조금 다르죠. 얘는 1년 강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역시 완성형인데요. 영역별입니다. 예를 들어 국교론이라면 화법 영역 하나, 작문 영역 하나, 독서 영역 하나, 문학도 현대시 하나, 다 각각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 각 영역별로 올인원. 다시 말하면 나는 현대시가 좀 약해. 그럼 난 현대시 기본이론을 듣고 문학사를 듣고 심화 분석하는 거를 듣고 현대시 문제풀이하는 거를 쭉 자신의 시간에 맞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영역별이라는 건 여기서는 또 이제 세부 영역별입니다. 얘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화법, 독서, 작문 이런 큰 영역이고요. 요 세부라는 말은 그 화법 내에서도 나는 그러면 뭐 심화만 들을 거야. 나는 기본만 들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 월별 강의인데요. 이 월별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형 커리큘럼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것도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의 수업의 시간에 따라오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시간이 많거나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이미 강좌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선택해서 이게 앞서 말했던 커리큘럼과 유사점이 있지만 유사점 앞서 설명드렸던 거 1, 2월, 3, 4월 그래서 월별이라는 말 썼어요. 그런데 이 강의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본 강의는 1월 첫 주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죠?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진행돼가지고 1년 동안 쭉 진행이 되는 강의고 이것은 이미 완성된 강의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올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1년 강의 전체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때 원하는 강의를 그러니까 나는 3, 4월 강의를 먼저 들을 거야. 나는 문제풀이 먼저 들어볼까? 난 모의고사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 모의고사의 일부 영역을 먼저 들어볼까? 자유롭게 선택해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별 올인원. 올인원 by area. 완성형 영역별 강의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교육론 그러면 화법 기본이론, 화법 심화이론과 교육과정, 교과서, 그 다음에 화법 문제풀이. 요렇게 한 영역. 요게 영역별이죠. 그래서 완성돼 있는 완전히 완성이 끝났습니다. 끝나 있어요. 이미 끝나 있는 강의를 이렇게 영역별로 요게 완성이라는 의미고요. 완성돼 있다. 그리고 영역별이다. 요렇게 선택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문, 독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편의에 니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시 분석 방법, 현대시 이제 깊이 있는 작품 분석, 그 다음에 문제풀이,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고전시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약점이 있다면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라서 점점 더 심화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또 문학사,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 따로 이것도 기본 심화로 다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기출분석도 따로 이렇게 기출분석만 따로 들을 수 있도록 나눠 놓았습니다. 모의고사는 이때는 여기다 넣어놨지만 모의고사는 국교론, 문학, 문법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 수업, 그 문제와 그 수업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이게 여기에 속해 있어서 문학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요 모의고사라는 말은 국교론과 문학과 문법을 그런 실제 시험의 형태로 연습해 볼 언제나 여러분이 선택해서 시험 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고요. 네, 문법도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이렇게 영역별입니다. 영역별로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영역별 강의라고 해놨죠. 세부 완성형 영역. 자, 그럼 나는
아까는 묶여 있었잖아요. 화법이 얘가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따로 역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요 부분만 듣고 싶어. 나는 그다음에 요렇게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나는 문제풀이만 선택해서 이렇게 각각을 다 선택해서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시 분석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전부 이걸 각각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마찬가지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영역별로 나누어서 선택적으로 강의를 선택해서 이미 완성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월별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 커리큘럼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것도 완성형이라는 것, 이미 완성돼 있는 강의,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까 그 일반 커리큘럼에서 요게 보통 1, 2월에 했던 강의고, 요게 3, 4월에 했던 강의고, 이게 5, 6월에 했던 강의고, 이게 7, 8월에 했던 강의고, 이게 9, 10, 11월에 했던 강의를 이렇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강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이제 올해 또 조금 더 추가 완성형 오픈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이제 체험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학습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몇 가지 좀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플립 러닝, 우리말로 하면 역진행 수업이라고도 하고요, 거꾸로 수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강의를 이미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추후에 질문이라든가 또 궁금증이라든가 또는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줌, 구글 미트, 네이버 웨일 이런 화상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볼 생각이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도 역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화상 Q&A, 요건 이제 질의응답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화상 이런 회의들을 활용해서 역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이나 궁금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상담도 학원에서 진행되는 대면 상담, 그리고 화상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비대면 상담도 역시. 근데 요 상담이라는 것과 Q&A가 이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쪽은 조금 더 요런 쪽은 조금 더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이제 질문들이 생겨난 부분이라면 요때 말하는 요 상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위축도 되고 좌절도 되고 또 어딘가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 도와드리는 목적에서 상담을 개설했고요. 요 상담은 단순히 이제 Q&A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강사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11년 현장에서 아이들과 국어를 가르쳤고 담임으로서 11년을 살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상담해 왔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부족함을 느껴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상담심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부족하다고 여겨서 또 마음공부 지도사 자격증도 땄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공부하시면서 느껴지는 괴로움들, 불안함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조금 상담해 드릴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묻는 질문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런 제가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중요한 부분들은 촬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질의응답에 대한 촬영을 통해서 또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켜는 그런 일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페가 있습니다. 김준 앤 송원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공부한 것도 또 올리시고
또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이렇게 상담 및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도서라고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국교론과 관련된 참고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국어교육의 이해라는 이 빨간색 책 개정이 됐습니다. 2022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화법교육론, 그다음에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 국어교육의 이해는 화법, 독서, 장문이 짧게 모두 들어있는 종합적인 조금 요약된 개론서라면 요 화법교육론, 국어교육의 의사소통 이론은 화법 이론, 화법과 관련된 개론서예요. 딱 두 권만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묶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책은 이수정 선생님의 독서교육론, 그 다음에 청경 선생님의 독서교육론 요 두 권만 보시면 돼요. 역시 이론서입니다. 다른 거를 더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갖추고 있을 필요는 있다. 다음 장문도 박영민 선생님의 장문교육론, 그 다음에 권수인 선생님의 장문교육론 이렇게 두 권. 그러니까 총 국어교육론과 관련된 공부를 내가 하고 싶다. 이게 좀 어렵고 나는 처음 공부를 한다. 그럼 국어교육의 이해라는 한 권. 그 다음에 화법교육론 관련된 이론서 두 권. 독서교육론 관련 이론서 두 권. 장문교육 이론서 두 권. 딱 7권이면 넘칩니다.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제 교재를 보더라도 그 근본이 되는 개론서들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근데 사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빌려보는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정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중고도 오늘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저렴하게. 그래서 그런 개론서, 국교로는 꼭 요 7개의 개론서는 꼭 보유하시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교재를 보시더라도 좀 꼭 필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참고 도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제 역시 국교론 관련된 건데요. 3가지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12-14호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5. 그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2죠. 2012 개정교육과정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교육고시 제2015 요거는 2015 교육과정이에요. 요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2022 개정교육과정. 요 3개를 물론 저랑 수업을 함께 하시면 제가 다 정리가 돼 있고 그걸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그 원문 자료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원문 자료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것도 따로 묶어서 조금 공부를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학습 전략.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것이냐. 국어교육론과 문학을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국어교육론입니다. 국어교육론의 범위, 얼마만큼을 할 거냐. 그죠? 우리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일단 첫 번째, 이론이죠. 화법, 장문, 독서, 이론. 체계를 잡아야겠죠. 제가 잡아드립니다. 단순히 맹목적 암기가 아니고 전부 연결시켜서 실제와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두 번째, 교육과정엔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속에는 이게 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게 불균형이에요. 이론은 실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론서에 보면 실제가 많이 안 들어 있습니다. 실제 예문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 속에는 풍부한 예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도 이론과 이런 예시, 실제 예시, 이런 활동 반드시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분석이 되어야 한다. 도와드릴 거고요. 교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은 등대라는 말씀드렸죠. 함께 공부하는 와중에 이것이 어떻게 실제 문제로 실현되었는가를 공부하다 보면 출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론과 실제를 묶어서
문제를 내는지를 이제 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거, 이 네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요. 독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키우려면 연습을 통해서 독해 능력을 정말 크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크게 만드셔야 돼요. 아, 이론만 외워서 풀어야 되겠구나.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이론을 많이 외운다고 임용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독해 연습을 제가 역시 시범 보여드리고요.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역시 그 자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작년도 우리 합격생, 현직 이제 선생님이죠. 이 저랑 함께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합격 수기를 올렸던 부분을 조금 발췌해 봤습니다. 먼저 추천하지 않는 공부법이에요. 우리가 추천하지 않는 공부법. 이것도 되게 유념하셔야 돼요.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그죠?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걸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아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공부 방법. 첫 번째, 이론 따로, 교육과정 따로. 따로 국밥. 따로 공부하다 보면 봐야 할 내용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저도 이론 따로, 교육과정 따로 공부를 해 보았는데 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왜 이게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따로가 아니라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거.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면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양에 치여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뛰어듭니다. 막 이론 따로, 막 교육과정 따로.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무 많은 할 양도 많고 자료에 치여서 결국은 막 구토 증세를 보여요. 막 토할 것 같다는 것,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보여요. 그걸 해소시켜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다. 자,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 이게 1번이고요. 2번. 강사 기출 자료 찾아 외우기. 다음에 기출 답에만 집착하기. 저 역시 여러 강사분의 기출 해설 자료에서 답을 찾아 그걸 외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마련한 답도 아닌데 마치 제 답처럼 말이죠. 여러 강사분들의 기출 해설 자료에는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물론 강사분들이 푼 기출문제의 답이 정답일 수 있으나 그 답을 외우면 시험장에서 기출문제를 풀 수 없을 거예요. 외우면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저처럼 기출 답에만 집착하지.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마시고 문제를 푸는 과정.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분은 정말 제대로 깨달았어요. 정말 제 수업을 듣고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도출할 과정,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된 분이에요. 제 수업과 함께.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추천하는 공부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개론서 목차를 활용하라. 아까 제가 국교론, 그러니까 국어교의 이해, 헌법교육론,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있죠. 책이 많고 낯설고 용어도 많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목차를 활용한다. 개론서 읽고 내 말로 정리하기. 저는 3, 6월에 개론서를 읽고, 자, 여기도 썼죠. 화둘, 작둘, 독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권입니다. 읽고 내용을 정리하여 필기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틀에 맞춰, 즉 손으로 하기보다는 노트북,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하는 것이 하여튼 좀 이 기기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작문과 이런 원고지 작문이 차이점이 있다는 문제가 과거에도 나왔었지만 손으로 쓰는 게 기억도 잘 되고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등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수정도 좋고 보기도 좋다. 하여튼 여기 이제 이분은 근데 필기로 했네요. 말 안 듣고. 그러나 선택 하시면 됩니다. 말을 되도록 그대로 옮겨 적으려 하기보다는 내 말로 바꾸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국교론에서 중요시하는 재구성이죠. 자,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문 분석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독해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교육과정
N 교과서 제 교재입니다. 화독자. 학습활동에 나온 지문과 수능 특강 지문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 같아요. 지문을 문단별로 나누고 이거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걸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고요. 제가 모두 시범 보이기, 충분한 사고 구술을 통해서 시범 보이기 해드릴 겁니다. 핵심 찾고 제목을 달아 하여튼 평소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분석했어요. 또 국어교사는 학생들에게 지문을 분석하는 과정을 시범 보일 수 있어야 하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제가 가진 강의 목표와 역시 그대로 공부를 해오신 분이죠. 교직 생활에도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이에요. 다음, 교육과정인 교과서 책 활용하여 교육과정 이론을 연결지어 공부했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 목표로 삼았던 바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이론 따로 교과서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서로 연결지어 공부했다. 교육과정 교과서 책을 보면 제 책입니다. 교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별 관련 이론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좋아요. 정말 좋다고 하시네요. 정말 좋다고 또 추천해 주시네요. 보세요.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활용할 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차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2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있습니다. 책의 구성처럼 해당 성취기준 이렇게 돼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잘하시면 해당 성취기준 관련 이론 학습활동을 동시에 제가 다 먼저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다 씹어서 해드릴 겁니다. 사고구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 이론과 구체적 사례가 연결, 이론과 실제 사례의 연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력과 또 기억이 오래되겠죠. 남겠죠. 그때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여러분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봅니다.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이론, 실제, 그죠? 이 연결과 고리를 반복적으로 이 이론을 실제에 계속 적용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나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토론을 한다면, 내가 토의를 한다면, 내가 글을 쓴다면, 내가 읽는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 저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럼 암기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기억이 이런 장기 기억으로 기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된다. 뭐 한다는 저와 함께하면 암기에 대한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격생의 증거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꼼꼼히 분석하기.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모두 보여드릴 거예요. 발문, 지문, 보기, 조건 모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렇게 수업을 해드렸거든요. 기출문제 곳곳에 숨겨놓은 출제자라는 말 썼죠. 힌트 최대한 찾으면 좋겠고요. 또 출제자는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제자의 의도, 목적을 알게 된다면 학습할 때 그 방식대로 사고하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건 송원 선생님이 전문가이시니 선생님이 여러분께 잘 알려주실 겁니다라고 했죠.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중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기출에도 역시 반복적으로 기출에 나왔던 이론들, 내용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출문제는 제대로 올바르게 분석해야 하고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길긴 긴데 요번에는 또 다른 분, 또 합격하신 다른 분이 합격 공부한 방법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아까 그 합격생과 중복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 또 지문 분석하기, 독해력. 송원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방법대로 모든 기출문제에 있는 지문을 문단을 구분하고 제목을 붙여 지문 분석하였습니다. 제가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먼저 분석 이후에는 스터디를 하셨나 보죠. 문단에 제목을 붙인 것이 스터디 차이가 있는지,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이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지문 설명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색하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문을 설명했다고? 공부하는 중에? 네, 이분은 공부를 하시면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면서 그걸 학교 아이들에게 적용해 봤더니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나만의 목차 만들기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학교에 있던 그 분들의 방식이 제가 안내해드린 그 방식을 그대로 충실히 따랐기에 그죠? 이도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개론서, 교육과정 읽고, 교과서 학습활동 구현.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개론서라는 건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교과서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써놨지만. 그냥 이론 따로, 교육과정 따로, 그냥 교과서 따로가 아니라 이론으로 밑바탕을 삼고 그것이 성취기준과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연결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공부가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힘은 듭니다.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그러나 정말 공부하면서 의미 있다. 재밌다. 우리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자, 이 내용을 좀 한마디로 제가 원래 수업하는 내용인데요. 앞선 예고요. 자, 그리고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개론서 목차 정리하라. 알려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론은 실제 삶의 현실과 관련된 예. 이게 어디 들어있냐? 교과서 속에 들어있어요. 제 교재, 교육과정엔 교과서, 화법, 독서, 작문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성취기준과 해설을 반복해서 읽고 지도서와 교과서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이게 제가 1년 동안 내내 반복하는 것이고 아까 합격한 성공하신 분들이 바로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을 분석하며 독해력을 기르기. 독해력을 따로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독해력 길러올 필요 없어요. 바로 교육과정인 교과서에 제가 자료가 많아요. 그 자료를 드리면 그 실제 자료들을 통해서 독해력을 키울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또 요약해보는 것도 제가 먼저 했어요. 그걸 드릴 거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도 한번 요약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나오죠. 이것도 발문, 제시문, 보기, 조건에 집중해서 기출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렇게 지양 하는 말씀인데요. 지양은 단순 암기, 맹목적 암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은 자료에 밑줄 치어서 그걸 달달달 외우는 거는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맹목적 밑줄 긋기, 자료 모아 붙이기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어떨 가능성이 있다? 네. 무의미 학습. 학습은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미팅, 구토 증상이랍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셔요. 그다음 지양. 우리 국교로 공부할 때 단어 공부하셔야 돼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해, 적용, 반복. 암기라는 거가 필요하지만 이해하고 적용해보고 또 반복하고 이해, 적용, 반복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기억이 된다. 그다음에 실제 지문 엄청나게 많이 분석할 겁니다. 당연히 독해력이 올라가겠죠. 의미 학습. 나의 삶과 연결져 보는 거예요. 나라면 나는 어떨까? 이게 화독작이든 현대시든 고전 다 마찬가지죠. 연결망 학습이라는 게 말씀드렸죠. 이론과 실제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목차. 아까 우리가 개론서의 목차 관련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학습이. 항상 공부하면서 왜라는 질문 던지기. 제가 계속 그렇게 해드릴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왜 그렇지? 이 이론은 왜 그렇지? 사회구성주의와 대화주의는 유사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거에 차이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얘는 이론에 대한 예를 자꾸 찾아보. 그러니까 이런 풍부한 실제 지문을 분석하다 보면 얘가 자동적으로 내 삶의 내 일상생활에서의 예도 찾아보고 이런 풍부한 실제 지문을 분석하면서 이론에 대한 다양한 예들이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면 그러면 장기 기억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도록 제가 계속 1년 동안 말씀드릴 거예요. 공부한 내용을 공부한 내용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지. 그게 꼭 상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상대가 없어도 학습이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이번에는 문학입니다. 문학은 어느 정도의 범위의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문학사 문학이론.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야 하고요. 잡아드립니다. 제가 해드리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산문, 작품 분석 방법 플러스 문학사의 흐름에 맞게 작품을 배열해서 작품 하나씩 섬세하게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송원의 사고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엔 역시 문학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기출문제 등대와 같은 출제자의 눈을 갖기 위한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우리 합격생의 말이죠. 키워드 무작정 암기하기. 저는 예전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꼭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가 낮은 이유가 작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를 다 외우지 못해서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키워드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작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키워드가 들어가면 깔끔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작품을 출제자의 의도대로 해석해서 답을 작성하면 꼭 그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답으로 채점된다고 본다. 키워드보다는 작품을 보는 힘,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어떤 정확한 키워드, 기입형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서술형, 작품을 해석하는 거, 실제로 서술형 답을 쓰는 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에 집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줄거리만 읽고 작품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줄거리는 작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해법과 같은 책에 실린 줄거리는 내가 요약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줄거리만 읽다 보면 작품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적더라도 몇몇 작품을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와 같이 할 겁니다. 이 본 내용을. 다음 세 번째, 역시 강사 기출 해설 자료 찾아 외우기. 기출 답을 집착하기. 이건 국교론과 마찬가지인데 답만 외우면 풀지 못하죠. 답을 도출하는 과정, 의도, 왜 물었을까? 그죠? 왜 이 부분을 잘라서 냈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법 굉장히 긴데요. 네. 너무 길어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로. 그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사고구술 보여드리고 다룬 작품을 분석 틀에 맞게 제 송원 분석 틀이 있어요. 그 분석 틀에 맞게 제가 드립니다. 그거를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분석 틀에 맞게. 고전 시가도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 틀에 맞게. 그렇게 따라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문학사 내 말로 설명하기. 제가 문학사 강의도 한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쭉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쭉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때 지배계급은 누구고 그 지배계급들의 욕망에 따라서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그 작품 어떤 갈래는 왜 사라지고 했는지에 대한 흐름을 전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꼼꼼히 분석하기. 7, 9월 문제풀이반 때 기출문제 풀어보고 상세하게 보여줄 겁니다. 변형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문제에 숨겨진 힌트를 찾는 것. 의도. 왜 하필이면 이 질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역시 도와드렸고 그렇게 해오신 거죠. 또 다른 우리 작년 합격생 마찬가지 문학사 흐름 잡기 기본 토대입니다. 제 수업의 기본. 그다음에 작품 분석, 작품 3번 반복했어요. 반복하면 강조죠. 그렇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합격을 했고요. 자, 정리하면 문학 공부의 방법 첫 번째,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을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분석 작품을 설명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작품 먼저 분석하고 해당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을 나중에 풀 때 문제만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해당 작품을 잘 분석한 후에 풀어야 한다는 것. 지도서 및 교과서 참고 해드릴 거예요. 문학교육과정에서. 문학사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해드릴 거고요. 매일 꾸준히 다양한 작품 분석. 제가 아까 바퀴 굴리는 거 말씀드렸죠. 톱니바퀴 굴리는 거. 그다음에 기출 역시 발문, 제시문, 보기, 조건에 집중해서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에서의 하지 말아야 될 것. 맹목적으로 작품 해설을 읽고 밑줄 치고 암기하는 것. 재미도 없고요.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나중에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또 작품에 대한 해설 자료 모아가지고 붙여놓고 그거 밑줄 치고 읽어요. 그거 조금은 한 1, 2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리죠. 그러지 마시고 역시 시어, 단어 찾아서 공부해야 되고요. 문학사 이론 책에 잡아드릴 거고요. 작품 분석 전문 할 겁니다. 전문입니다. 가능해? 아니 소설도 가능해? 가능합니다. 고전소설 가능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의미학습, 작품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고요. 연결망, 문학사와 작품을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똑같이 왜 예 학습입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고 예를 들어 그리고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수업 시간에 여러분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강의 교재는 뭐 이렇게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이건 제 교재입니다. 국어 교육론 교재 기본 이론. 그다음에 교육과정엔 교과서를 보는 화법, 작문, 독서, 문학, 그리고 기출문제집. 그다음에 문학은 문학사를 보는 눈, 문학을 보는 눈,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도서 작품을 보는 눈. 그다음에 출제자의 눈, 문학 기출 관련 책자고요. 또 기출문제집 있습니다. 합격 수기라고 따로 했는데 사실 앞에 쓴 게 수기의 일부분이고요. 뒤에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며라고 이제 붙어 있는데요. 볼게요. 오랜 시간 돌고 돌았지만 그래도 송원 선생님을 만나 바른 공부법. 바르게 공부해야 그죠? 바르게 깨닫는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강의 목표라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의 성장, 아이들의 성장, 세계의 공헌. 그 나의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 바르게 공부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임용은 그냥 일반 공부와 달라. 임용은 그냥 임용 문제만 잘 맞추는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무간지옥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합격에 이르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배웠고 그 방법이 올바른 것을 믿고 공부하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특출나게 잘하지 못했던 제가 해낸 것을 보면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도 여러분 모두 합격할 수 있어요. 바르게 공부하면, 저와 함께 바르게 공부하면. 수험생활을 돌아보면 계속 실패만 반복하다 보니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아진 부분을 찾기보다 못하는 부분을 찾아 자책한 적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스스로 갉아먹기만 하더라고요. 제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어하던 나에게 칭찬 한번 해줄 걸. 그죠? 너무 다그치지 말 걸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험생에서 하루하루 깜깜한 어둠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고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묵묵공헌의 시간들이 모여 머지않아 선생님들만의 밝은 아침이 찾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너무 말이 길었네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교단에서 만날 선생님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선생님, 저에게 올바른 길. 여러분 어떤 수업을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올바른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을 통해 국어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합격 플러스. 이게 합격 플러스입니다. 합격만이 아니라 현직에 나가서 국어 선생님은 어떠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2차 준비를 할 때 내가 되고 싶은 교사상을 떠올릴 때 저는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교사상을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학교 현장에 이를 녹여낼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왜 앞으로냐면 제가 교사가 된 후에 10년 동안 추수 지도를 해요. 이건 몰랐죠? 현직에 들어가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험을 쳐야 하고 이제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만 현직에 들어가면 내가 직업, 교사로서의 직업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엄청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가 송원 아카데미가 있어요. 우리 합격한 현직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고민도 나누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대안도 찾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잘 넘어갔는지 제가 이제 이게 자성 예언이라고 써놨는데요. 자성 예언은 자기 예언입니다. 긍정적 자기 예언. 우리 언어의 주술성 있죠. 향가에 나오는 말처럼 계속 긍정적인 말을 되뇌이다 보면 결국 내가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사실은 지금 보여드릴 이 자성 예언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의 급훈이었어요. 11년 동안. 저는 11년 동안 담임만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제 급훈이었고 저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성 예언. 나는 원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멘트에 보면 원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죠. 또는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썼어요. 이렇게 학급 우리 급훈으로. 내가 시험 잘 보면 훌륭한 사람이고 시험 잘 보면 소중한 사람이고 시험 못 보면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오늘 목표치가 있다. 난 오늘 요만큼 공부할 거야. 목표치에 도달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도달하지 못하면 난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칫 남이 나를 칭찬하거나 남이 보기에 내가 잘한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거나 하면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소중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원래라는 말입니다. 어떤 비교급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빛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그 다이아몬드 아시죠? 이걸 금강석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시죠? 막 몇 캐럿에 막 5캐럿, 6캐럿에 엄청난 비싸죠? 굉장히. 그리고 갖고 싶은 거야. 왜 그렇죠? 바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온 우주에 오직 한 명입니다.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값어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값어치가 있을까요? 물론 다이아몬드를 지금 누가 준다면 되게 좋죠. 값어치 좀 팔아갖고 뭐 좀 학원비도 되고 밥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게.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희귀합니까? 여러분이 희귀합니까? 여러분은 이 온 우주에 오직 하나. 그러니까 값어치는 매길 수조차 없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목표를 잘 성취했건 못했건 누가 뭐라 하건 키가 작건 키가 크건 뭐 어떠한 조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원래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장 소중하고 훌륭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왔고 제 학생들 그렇죠? 또 제 자녀 제 아들 둘도 그렇게 키워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정리는 뭐 길게 하지 않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책을 다시 한번 제 강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어떤 모습이다? 바로 이러한
암기와 맹목에 빠져 있는 꿈틀거리는 애벌레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훨훨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여러분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바꿔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그 아이들이 희망이 될 수 있게. 그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애벌레는 꽃에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나비가 날아.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말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 나비죠. 날아야만 가능합니다. 날아서 꽃가루를 옮겨주어야만 가능한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왔고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왔고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겠습니다. 제 강의 목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공부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존재들을 만드는,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저와 함께 1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학을 강의하는 김준입니다. 오늘 그 문법 그 설명회를 오늘 이제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당부 겸 또 부탁 겸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글쎄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의 성격, 이 시험 문제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이게 보면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 수능 시험하고 이제 우리가 임용고사를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면 말이죠. 해보자면은 우선 그 수능 시험이 정답을 찾는 문제잖아요.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 임용고사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정답을 써야 되는 거잖아. 이런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것처럼. 두 번째는 우선 이 임용고사는 자료를 통해서 말이죠. 출제 의도를 사실은 파악해야 돼요. 의도. 참 이게 어렵죠. 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인지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만 이제 우리가 답지를 구성해 나갈 수 있잖아. 또 그래야 정확한 답을 우리가 이제 작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특히나 말이죠. 이 자료를 통해서 의도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죠. 세 번째 특징은 이 주어진 자료에 말이죠. 자료. 주어진 자료에 어떻게 이 문제 답을 써라. 이 방향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말이지. 그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제 답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이제 이 기술을 해야 되는 거지. 특히나 이제 의도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특징이 뭐냐면은 문법 내용 간의 이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컨대 뭐 아무거나 들어봅시다. 예컨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구개음하고 말이죠. 또는 뭐 예컨대 이모음, 이모음 역행동화. 올해는 뭐 의문문에서 출제가 안 됐지만 말이지. 이 두 가지 그 내용 간에 말이죠. 이 특징을 비교하라는 말이 이게 어떤 점은 공통적이고 어떤 점은 뭐 차이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이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체 문제도 말이에요. 예컨대 교체는 뭐 우리가 또 요즘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뭐 자동적 교체도 있고 예컨대 또는 뭐 예컨대 비자동적 교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체, 자동적 교체는 비자동적 교체 간의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들어서 말이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예컨대 하나만 더, 뭐 근데 먹은이 그랬어. 또는 준이 그러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은이와 니를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이 경우를 의가 첨가된 것으로 볼 거냐? 이건 이제 의문이 소리가 첨가된 거다. 그래서 없던 것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있다가 탈락한 거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아니다. 니와 은이는 교체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죠. 그러면 각 입장에 근거, 왜 첨가된 것으로 보느냐, 왜 탈락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왜 교체된 것으로 보느냐.
그 근거를 밝히라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이런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네 가지 임용고사의 이 특징을 좀 먼저 숙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시험 문제 대응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이라서 혹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이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추후에 차차 우리가 이해하면 될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건데 이건 내가 그냥 우리가 항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항해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이 바다에 나가야 되잖아. 이거 우리가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말이지. 이 시험과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면 말이야.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준비가 말이야.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침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 지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침판이라는 게 이게 이 목표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목표를 우리가 정했잖아. 합격이라는 목표를 정했지 이렇게. 또 한 가지가 이 시험 문제 특성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의 단서가 뭐냐면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설정하느냐. 순서죠, 순서. 이 국어학의 순서, 공부 순서겠지 이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짜느냐. 이게 이제 항해를 할 때 나침판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지도가 필요하잖아. 지도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방향을 잘 설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하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모색해 보기 위해서는 뭐가 이 기출 문제가 필요하죠. 올해도 이 기출 문제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앞으로 차차 혹시 시험 문제를 혹시 아직 안 봤으면 말이지 보면은 말이죠. 이 기출 문제가 어떻게 응용이 되어서 나왔는가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차 이해하게 될 거니까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알문이라는 게 알기 쉬운 문법이 알문이에요. 50개로 이제 내가 항목을 나눠서 말이지. 혹시 여기 칠판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앞뒤예요. 앞뒤, 요거 앞뒤. 4장을 붙이려다가 그냥 복잡해서 2장만 붙였어. 그래서 이 알문 50이 이게 이제 이 항해를 하기 위해서 지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좀 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나한테 주소를 보내면은 내가 여러분들 집 앞까지 이거 가져다가 이렇게 줄게요. 정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구해서 봤으면 좋을 법한 그런 자료이지 않은가. 이건 절적으로 여러분들 뭐 할 때 이제 이럴 때 이 방향을 설정할 때 말이지.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거나 목표를 이렇게 달성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를 손에 쥐어야 되잖아. 한 손에 이렇게 양손에 쥐든지 한 손에 쥐든지 말이지. 그러니까 한 손에 쥘 수 있는 내용이 알문 5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손에 쥐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 이제. 다른 이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필요하잖아요. 운송 수단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재 같은 거겠죠. 개론서. 근데 이것도 내가 그냥 고민을 해본 끝에 말이지. 이게 여러 권의 개론서가 과연 필요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요 개론서 그냥 한 2권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내가 이걸까지 뭐 권수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이 개론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이나 이제 이런 이제 연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제 식량에 해당되는 게 이게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 기출 문제가 식량이 지도에도 해당이 되고 말이야. 이게 어떤 방향을 우리가 이제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량과 연료에 있어서 필요한데 이게 자료라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혹시야
학원에서 여러분이 학원을 다닌다면 말이지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이제 학원 자료가 있겠죠. 학원 자료. 아주 엄선된 말이지 이제 이런 자료가 필요해. 그 다음에 혹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문법 노트가 혹시 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손으로 말이야.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간이 꽤 걸리겠죠. 문제풀이를 하기 이전까지만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혹시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겠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또는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식량이라든가 연료에 해당되는 말이지 그런 어떤 이제 그 사항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주면 되죠. 사실 이거는 뭐 글쎄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꼭 얘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임용고사는 말이에요. 이게 이론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걸 응용하는 말이지.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적용이 되지고 응용이 되지냐는 것을 이제 문제를 봐야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나하고 다시 한번 혹시 내가 만약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낼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사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남이 해주는 대로,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서 암기하면 되잖아, 사실은. 근데 이 공부는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스케줄도 짜고,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스스로 고민하고, 이 문제 답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른지 말이지, 이 이론에 대한 말이 입장이 왜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고민해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실력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지방질 말고. 예,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쓸 거 아니야. 그 근육이 뭐 근육이 결국 실력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근데 그 근육은 스스로 생각함으로 해서 커지고 강해진다. 이게 암기로는 말이지. 암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그리고 사실 임용시험은 여러분들이 이게 참 어렵지. 확신을 한다라든가 합격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는가. 자꾸 흔들려요. 어떤 날은 합격할 것 같고 그때가 더 기분 좋은 날은 수석으로 말이지. 어떤 날은 어림도 없을 것 같고 말이지. 이게 널뛰면 문제야. 널뛰면. 가능과 불가능이 널뛰면은 말이지. 장난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을 잘 추스릴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과연 잘 내가 유지해 갈 수 있는가. 물론 의심도 나겠지만. 그러니까 의심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는 없죠. 잘 다스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시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교단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냐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이 시험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기본적인 그 어떤 칼라는 적어도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생들과 맞닥뜨려서 이 문법을 얼마나 제대로 잘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재보는 데에도 목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문제 이제 난이도는 물론 높지만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1년 동안 이 시험에 대비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합격해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지도할 수 있느냐,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시험도 잘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말이지. 오로지 그냥 틀리지 않고 답만 맞으면 되잖아. 그런 시험과는 전혀 시험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1997년부터 곧 기출문제 아마 그 송 선생님 문학도 그렇고 국교론도 그렇고 문법도 이 기출문제가 이제 해설이 기출문제 집이 곧 출간이 이제 돼야 되는데 97년부터 되게 이제 잡아서 말이지. 이제 현재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요 객관식 이전이죠. 이건 객관식 시기예요. 2기는. 2009년부터 2013년에는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해서 이게 이론을 암기하는 시험보다 쉬우냐? 절대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냥 문제 형식이 객관식이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일기로 보통 잡아 2008년까지를 이론을 문법 내용을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마구잡이야. 마구잡이 외워서 그냥 외운 대로 암기한 대로 쓰면 돼.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이게 객관식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암기가 아니고 이론을 문법 이론을 적용해라. 어디에? 용리에 적용해라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다시 서술식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이론을 적용하는 말이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이론을 응용하는 말이지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출제의 어떤 이 어떤 그런 방향이 이제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이때부터 말이야. 이때부터 올해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의문론이 보통 한 28문제 정도 문항수가 형태론하고 통설론은 거의 문항수가 비슷해요. 이렇게 최근에 뭐 그중 그냥 한 4, 5년 정도로만 쳐더라도 말이지 이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 의미론과 특히나 담화론하고 이 규범에 대해서는 말이지.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도 의문론, 형태론, 통설론을 그냥 묶었어요. 편의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쉬운 2문제 정도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 182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근데 저걸 전부 다 우리가 풀어서 말이지. 저걸 전부 다 완벽하게 풀어서 말이야. 그 푼 내용들을 통해서 내 실력을 더 강화한다라면 좋겠지만 여기에 주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문제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보느냐, 내년에 보느냐, 후년에 보느냐라는 그 시기를 따지지 말고 말이지. 항상 중요한 주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몇 문제냐? 아마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2문제 중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할 거는 없고 그 주요 문제를 어떻게 잘 우리가 이제 이 정복해서 말이지. 그 주요 문제에서 알아야 하는 말이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지는 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그 문법적인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 거냐. 이걸 좀 우리가 잘 고려해서 이제 이 기출 문제를 잘 이제 공부해야 되죠. 올해 기출 문제를 보니까 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아주 강세예요. 중세국어 문법이 강세야. 근데 이게 내년에도 그럴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잘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나온다고 가정하고 해야 돼요. 의문론도 말이지. 올해 안 나왔더라도 말이야. 안 나왔더라도 설사. 그래서 어떤 이 올해 의미론하고 뭐 여기 지금 뭐 담화론하고 규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그 의문론 이게 조금 이제 약세죠. 약세야.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올해는 중세국어 문법이 굉장히 이제 강세였었다. 이제 여긴 의미론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형태론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통설론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이 형태론의 한 문제는 이게 한 문항은 형태론과 국어 규범이 연계된 문제예요. 연계가 됐는데 큰 범주로는 그냥 형태론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 그 문제를. 그래서 총 6문항이 올해 출제가 됐었다. 사실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봤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질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것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국어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아주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도 참 답답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오늘 여러분들 김준 문법의 설명의 핵심은 이 질문에 내가 설명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그냥 마무리 지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야. 그렇게. 이 국어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도대체 라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제 묻는다면 앞으로도 물을 거예요. 또 이거를 만약에 안 보거나 했으면 또 물어보겠지 이제. 묻는 본인도 좀 민망할 거 아니야. 이런 내가 막연한 질문을 과연 내가 해야 되는가 말이지 이제. 어떻게 하겠어? 본인도 답답한데. 답답하면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물었고 올해도 이제 물어볼 거고 틀림없이 말이지. 이제. 우선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근데 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욕심을 내자면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말이야. 자료를 어떻게 내가 이제 이렇게 활용해야 되느냐라든가 말이야. 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느냐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지만 또 공부를 처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지. 그걸 고려해서 말이야. 고려해서. 어떻게 국어학을 공부할 거냐. 우선 여러분들 이 시험의 수준을 파악해 보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지.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어떤 그런 이제 그 수준 여기다 해볼게 수준인데 수준 어느 정도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국어학을 공부하는 방법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문 사항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1월 달하고 2월 달 있죠? 1, 2월 달.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공부 일단. 중학교는 안 돼요. 거긴 아니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이제 이게 기본 과정에서 혹시 이제 필요한 그러한 수준일 수 있죠. 일단 감을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일단 그래서 수능 시험을 이제 보는데 필요한 내지는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기본 과정을 또는 1, 2월 달에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조금 높여요. 중간 과정으로 이제 높아지면 혹시 학부 때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데 필요했던 문제들 있죠. 국어 관련 이제 문제를 우리가 시험 공부하고 여러분들 시험을 봤을 거 아니야 학부 때.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나 학부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정도 보는데 필요할 만큼 정도의 수준이면 돼요. 일단 중간과정. 그게 이제 만나면 이렇게 만나요. 기본과정을 거쳐서 중간과정을 통해서 이제 심화과정으로 가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좀 멀어요. 과정이 거리가 조금 있어. 그래서 있지만 적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말이야. 이런 정도 수준을 거치지 않고는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굳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당장 1, 2월 달에 당장 해야 될 거는 말이죠. 이 수능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문법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잘 이제 감안해서 말이지. 이제 이 기본 과정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과정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많이 나눈다면 말이야. 내 과정을 나눠봤어요. 이렇게 1단계 여러분들이 혹시 왜 이렇게 누구 만나러 이제 이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야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기상해야 되잖아. 일어나야죠. 이게 1단계야. 1단계가 저 아까 말한 알문 50, 알기 쉬운 문법 50까지. 혹시 이제 요거. 이게 어디 나가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1단계예요. 아니면 뭐 저걸 만약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구하기 어렵지는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필요하면은 학원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아무튼간에 뭐 전달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잖아.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1단계를 생략하고 2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 이제 우리가 일어나면은 양추제라고 세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뭐 누구 만나러 가는데 나는 원래 세수 안 하고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난 그냥 가. 나는 뭐 세수 같은 거는 내 사전에는 없고 난 그냥 이렇게 물티슈로 대충 어떻게 그냥 눈곱이나 띄고 그냥 만나러 가지.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이 시험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세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양추질도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거기 만나주질 않아. 저쪽에서 말이야. 그래서 이 문법 교과서를 좀 우리가 참고해 주면 좋을 텐데 만약에
문법 교과서가 마땅치 않으면은 여기 여러분들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이라는 책 있죠. 개론서. 또는 학교 문법론이라고 있어요. 제목이. 이광규 교수가 쓴 학교 문법론. 이게 이제 요 2단계에서 우리가 볼만한 개론서예요. 그러니까 문법 교과서보다는 조금 이 수준이 이제 그 좀 약간 높은데 여러분들의 정도 뭐 학부 졸업하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는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이거나 아니면은 학교 문법론이거나 아니면은 문법 교과서이거나. 근데 나는 문법 교과서를 그렇게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일부러 말이야, 이제. 있으면 한번 보고 없으면 이제 이 둘 중에 말이지. 개론서 한 권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준비해서 봐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단계로 가면 말이죠. 3단계. 이게 개론서인데 이 개론서는 내가 아까 여러분들 뭐 개론서 2권 이상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말 문법론이나 여러분들이 뭐 잘 가지고 있는 말이지. 우리말 문법론이나 아니면 표준국어 문법론 있죠. 그 둘 중에 한 권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말 문법론이나 표준국어 문법론이 이제 3단계 개론서로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잖아. 자료. 그래서 학원에서 혹시 또는 주변에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면. 근데 이 여러분들 문법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문법을 보는 눈. 눈이야, 눈. 눈이 뭐야? 안목이지, 안목. 뭐 문학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근데 사실은 문법을 보는 눈이라는 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말이죠. 자료를 보는 눈이기도 해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 자료냐? 이게 쓸데없는 거냐, 이제. 그걸 우리가 미리 좀 각오해야 된단 말이야. 각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내가 잘 정돈해서 말이지.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버릴 거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자료에 대한 이 취사가 굉장히 이 선택이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기출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 요 1단계나 2단계에선 말이죠. 1단계나 2단계에서의 기출문제는 내가 여러 올해 기출문제 있죠. 올해 기출문제는 내가 그 해설을 해놨어요. 올해 거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거하고 작년 거는 좀 여러분들 혹시 그 해설을 좀 봐주면 어떨까.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말이야. 올해 거. 그러니까 작년 거가 조금 귀찮으면 올해 거라도 말이지. 야, 난 이미 봤다. 그러면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봤으면은 또 됐구나라고 알 거고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답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지만 내가 여러분들 특히나 여기 이런 건 내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내가 이 해설을 하지는 못했는데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의도를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잘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 기출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답을 잘 한번 확인해 가면서 말이지. 1, 2월 달에 이 1단계, 2단계 요 이제 이 기본 과정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최종 단계라는 건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나중에라도 말이지 뭐 어떻게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선택해서 이제 듣는 기회가 이제 있겠지만 말이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는 말이죠. 용례를 통해서 이론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일종의 자료 해석 과정이에요. 이건 중세국어 문법도 마찬가지고 현대국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라는 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이 자료에는 용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이들이 있잖아요. 들어서 이제 단어 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문장이나 단어들에서 파악해낼 수 있는 문법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문법적인 내용 내지는 그 문법 이론을 파악해내는 말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악해내기도 해야 되고 이제 물론 이해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3단계가 여러분들 식사하고 밥 먹고 옷 입잖아. 밥 먹어야 돼. 밥 안 먹고 빈속으로는 못 가요 거기. 이 과정은 말이야. 밥을 먹고 가야 돼. 옷도 입어야 돼. 목적에 맞게끔 말이지. 아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옷의 내용이 틀려지잖아. 수영장을 갈 거냐
뭐 헬스를 갈 거냐, 미팅을 갈 거냐, 산에 갈 거냐, 그 시험 목적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 형식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그게 우리가 이제 이 3단계에서 개론서와 자료와 기출문제를 잘 운영하는 말이지,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면 뭐 해, 이제? 그럼 이동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그 목적지에 가는 그 과정이 이게 이제 용례를 통해서 그 용례에서 필요한 문법적인 이론 내지는 문법적인 내용을 이제 파악해내는 말이지, 또 이해하는 말이지. 그런 과정이 이게 최종 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분들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문법은 말이지, 이 순서를 어떻게 잘 정하느냐. 먼저 해야 될 거, 중간 해야 될 거, 나중 해야 될 거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짜고, 그리고 그 스케줄을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정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말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짜야, 또는 짠 대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말이지. 그래서 특히나 이 순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색해서 짠다는 것이 이 시험의 성패를 가르는 말이죠.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이 과정도 어렵고 또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해내기가 쉽지 않은 말이야, 이제. 그런 이제 그 대상이기도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아까 말한 그 신뢰와 합격에 대한 어떤 믿음과 말이지, 신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끈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말이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잘 이 문법을 공부하는 필요한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짜는 말이지,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어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어떤 조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잘 고려해서 이 공부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어학 설명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송원 선생님 강의를 몇 번 들어서 불합격을 했으면 강사를 바꿔보지, 강사를 안 바꿔서 그렇게 미련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게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송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강사를 바꿔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업을 들으면서 송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교육관이나 어떤 학교 이야기나 국어교사는 이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너무 공감하는 게 많았고, 송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조금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국어 교사로서 정말 잘 준비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기간제로 이제 일을 학교에서 해보면서 수업 준비가 사실은 진짜 송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송원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방법,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그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했을 때 저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강사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덕분에 행복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마음 건강하게 잘 뭐 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고,